지금 새벽 2시인데? 3년 전 사고로 떠난 아들 준우에게 엄마 수연은 오늘도 습관처럼 문자를 보냈습니다. 늘 붙어 있던 노란 숫자 1. 단 한 번도 사라진 적 없는 그 숫자가 방금 눈앞에서 툭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화면에 떠오른 답장 한 줄. 걱정 마세요. 엄마, 최고의 엄마였어요.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지고 심장이 멈출 듯 뛰기 시작합니다. 이건 스팸일까요? 장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준우의 번호로 엄마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답장이 오기 직전 수연의 가게 뒷문이 이미 누군가에게 노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일상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수연은 먼지 한 톨까지 닦아내며 준우의 방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3년 전 그날 이후로 매일 반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공학 도서들과 낡은 노트북, 그리고 아들이 마지막으로 쓰던 볼펜까지 모든 것이 준우가 돌아올 것처럼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또 와서 정리했다. 수연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책상을 비추자 수연은 잠깐 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준우의 냄새가 날 것 같았지만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향기였습니다. 대신 방충제와 먼지 냄새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옷장을 열어 준우의 옷을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아직도 세탁소에서 가져온 그대로 걸려있는 양복과 평소에 즐겨 입던 후드티까지. 수연은 후드티를 꺼내 얼굴에 비볐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북적이던 손님들은 이제 뜸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단골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팬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멸치볶음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준우가 가장 좋아하던 반찬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편식이 심했던 준우가 유일하게 맛있게 먹던 음식이었죠. 멸치를 손질하며 수연은 준우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냉장고를 열어 멸치볶음을 찾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비법이 있거든. 엄마 사랑이 들어갔으니까. 그때 준우는 코를 찡긋거리며 웃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멸치볶음 만드시네요. 옆 가게 김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응, 준우가 좋아했거든. 수연은 대답하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로 만드는 멸치볶음이었지만 정작 먹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시선으로 수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장님, 그 휴대폰은 언제까지 그대로 두실 거예요? 김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휴대폰? 준우 번호 말이에요. 계속 문자를 보내시는데 사장님 마음만 더 아프실 것 같아서.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멸치볶음을 젓던 주걱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 번호는 나와 준우를 잇는 마지막 길이야. 절대 끊을 수 없어.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이상하게 보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준우랑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 수연은 다시 멸치볶음을 젓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쓸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준우의 3주기 추도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언니와 형부 그리고 사촌들까지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모두들 수연을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어딘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추도식이 끝난 후 언니가 수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수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인데? 너 때문에 걱정이야. 이렇게 계속 지내면 안 돼. 수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준우 휴대폰 말이야. 아직도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그게 언니랑 무슨 상관인데?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내가 내 동생인데. 언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아, 준우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났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준우는 떠나지 않았어. 그냥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야. 형부가 나섰습니다. 처제, 우리도 준우를 사랑했어. 하지만 이렇게 계속 과거에 매달리면 처제만 힘들어져. 매달린다고요?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추도식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그리워하는 게 매달리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야, 수연아. 언니가 수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수연이 뿌리쳤습니다. 모두들 다 잊고 싶겠지. 하지만 난 못 그래. 잊으라는 게 아니야. 다만 너무 아파하지 말라는 거지. 아파하지 말라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파하지 않아?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됐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수연은 가방을 들고 추도식장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하지만 수연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찬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발길은 자연스럽게 준우가 사고를 당했던 교차로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3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준우의 마지막을 봤습니다. 피범벅이 된 채로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왜 혼자 그런 위험한 길을 갔던 거야? 수연은 빗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준우가 사고 당일 밤늦게 어디론가 급하게 나간 이유를 아직도 몰랐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하던 모습만 기억날 뿐이었습니다.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비도 오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금방 돌아올게. 그게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실루엣이 준우와 닮아 있었습니다. 준우야. 수연이 외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에 젖은 가로등만이 허공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뜨거운 눈물이 뒤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수연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젖어 추웠지만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젖은 옷을 갈아입지 못했습니다. 힘없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물에 젖은 손가락으로 준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보내는 일기 같은 문자였습니다. 준우야,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내가 사고 났던 그날 생각이 났어. 언니랑 형부가 또 그런 말을 했지만 엄마는 포기할 수 없어. 너를 보낼 수 없어. 길게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준우는 긴 문자를 싫어했으니까요. 준우야, 오늘 비가 많이 오네. 잘 지내니?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던 노란색 숫자 1이 문자 옆에 표시되었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를 뜻하는 그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일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금 막 메시지를 읽은 것처럼 말이죠. 수연이 눈을 비비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읽은 표시가 생겼습니다. 뭐지? 혹시 통신사 서버에 문제가 생긴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압박감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그 메시지를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14분이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 상단에 준우의 프로필 사진이 떴습니다. 3년 전 찍은 대학 졸업사진이었습니다. 새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최고의 엄마였어요. 수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화면 속 문구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이 되자마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손에 꼭 쥔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그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최고의 엄마였어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준우의 친구 민호가 사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준우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고 이런 일을 상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피스텔 현관문을 두들겼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모,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호야, 좀 들어가도 될까? 네네. 들어오세요. 민호는 서둘러 방을 정리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끄고 책상 위의 서류들을 황급히 치웠습니다. 수연이 소파에 앉자마자 말을 쏟아냈습니다. 민호야,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무슨 일이요? 준우한테서 문자가 왔어.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컵을 들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이야. 내가 준우 번호로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 수연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민호는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모, 이거 누군가 준우 번호를 도용한 거 아닐까요? 통신사에서 확인했는데 그런 게 아니래. 민호의 불안한 기색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혹시 준우가 생전에 이상한 말 한 적 없니? 이상한 말이요? 컴퓨터나 휴대폰 관련해서 특별한 작업을 한다거나.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준우는 워낙 연구에 몰두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연이 민호의 신발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젯밤 메모지에 적힌 작업실에서 본 것과 같은 특이한 흙이 묻은 구두가 있었습니다. 빨간 벽돌 가루가 섞인 독특한 색깔이었습니다. 민호야, 그 구두는? 민호가 황급히 신발장을 닫았습니다. 아, 이거요? 어제 공사장 근처 지나오다가 묻은 거예요. 수연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의 대답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이모, 아무튼 그 문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스팸도 정교하고. 민호야, 너 뭔가 숨기는 거 아니니? 민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우 일로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모, 제가 뭘 알겠어요.
준우도 연구 내용은 잘 안 알려줬거든요. 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에 대한 신뢰는 금이 갔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와 가게 문을 여는데 고급 검은색 승용차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려다가왔습니다. 김수연 사장님이시죠? 누구세요? 넥스트링크 법무팀 과장 최진수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넥스트링크요? IT 기업입니다. 이준우 씨와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수연의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준우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준우 씨가 저희 회사 소유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가져간 정황이 있습니다. 최진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준우 씨가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겁니다. 수연이 화를 냈습니다. 우리 준우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요?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에 대한 예의상 조용히 처리하고 싶습니다. 최진수가 수표를 꺼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이준우 씨의 유품 중 외장하드와 휴대폰만 저희에게 넘겨주세요. 수연이 수표를 밀어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준우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사장님,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시고. 수연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최진수가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보건소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위생 점검입니다. 갑자기 무슨 위생 점검이에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세무서 직원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3년간 성실하게 세금을 내왔는데 갑자기 무슨 조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연이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거 아니야? 아침에 고급차가 와 있더라고. 대기업이랑 엮였다는데? 김씨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러네요. 혹시 준우 일 때문인가요?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큰 일에 휘말린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있는데 준우의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가게 뒷문 자물쇠가 헐거워요. 조심하세요. 수연이 깜짝 놀라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뒷문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침입하려다 실패한 흔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았지? 수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의 번호가 정말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발신 시간이 실제 침입 시도보다 10분이나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예측한 것처럼요. 수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준우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수연은 사설 보안업체를 찾았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가 아니면 제 아들 폰이에요. 수연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1시간 후 업체 직원이 황당한 표정으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상합니다. 신호가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잡히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울, 뉴욕, 런던, 도쿄에서 동시에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연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연 씨죠? 이준우의 어머니. 누구세요? 준우의 대학 선배였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준우가 사고 나기 전날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수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이요? 나를 대신할 누군가를 만들었다고요. 수연은 준우의 대학 선배가 제안한 만남 장소인 캠퍼스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준우에게서 또 다른 문자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수연 씨죠? 저는 박도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이 자리에 앉자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사과요? 저는 솔직히 준우를 시기했거든요. 같은 연구실에 있었는데 준우가 너무 뛰어났어요.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준우의 아이디어를 제가 몰래 따라했던 적도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준우는 그걸 알고도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어요. 수연은 그것이 아들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준우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고 나기 하루 전이었어요. 준우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도윤이 커피잔을 돌리며 회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나를 대신할 누군가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누군가가 엄마를 지켜줄 거라고.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지만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것만 말하더군요. 도윤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는 절대 혼자가 아닐 거라고. 자신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그때는 그냥 감상적인 말로 들렸어요. 하지만 다음날 사고가 나고 수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준우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저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준우의 연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도윤이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준우가 마지막까지 작업하던 곳이 있어요. 혹시 거기 가보셨나요? 메모지에 적힌 그 주소요? 아직 못 가봤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정말 이상한 곳이었어요. 도윤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벽에 수연 씨 사진들이 붙어 있고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녹음 장비와 대화 분석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었고요. 대화 분석 프로그램이요? 음성 패턴을 학습해서 특정 사람의 말투를 재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수연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혹시 그게 준우가 말한 자신을 대신할 누군가와 관련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준우의 전공이 인공지능이었거든요.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준우의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도윤 선배는 믿지 마세요. 그는 제 아이디어를 훔치려 했던 사람이에요. 수연이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연은 휴대폰을 도윤에게 보여줬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해요. 누가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는 건가요? 그럼 정말 준우가 말한 대로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연 씨, 조심하세요. 이 일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요? 넥스트링크라는 회사 들어봤죠? 그들이 수연 씨를 찾아왔다는 건 준우의 연구가 단순한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수연은 며칠 전 찾아온 최진수를 떠올렸습니다.
그럼 준우가 정말 그 회사 기밀을 가져간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커요. 그들이 준우의 기술을 탐내고 있는 거죠. 도윤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준우를 위해서라도 이 일의 진실을 밝혀야 해요. 카페를 나온 수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우의 문자는 도윤을 믿지 말라고 했지만 도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밤 12시에 제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곳으로 오세요. 주소는 아실 거예요. 수연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직접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그동안 받은 문자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위로의 문자였는데 점점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수연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지도 못하고 시간만 확인했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수연은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주소로 향하는 길은 어두웠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의 좁은 골목을 지나야 했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어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건물에 도착하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철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연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지하에 도착하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벽면에는 수연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컴퓨터 여러 대가 켜져 있었고 모니터에는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수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우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연과 준우의 대화 기록들이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음성 파일들과 문자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잡음이었다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엄마, 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우야, 어디 있니? 엄마, 저는 여기 있어요. 항상 엄마 곁에 있어요. 목소리는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었지만 준우의 음성이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가 받은 문자들 모두 제가 보낸 거예요. 수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준우가 살아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너는 이미. 네, 저는 죽었어요. 하지만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엄마를 지키고 있어요. 수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것이 기계에서 나오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아세요? 왜? 저는 엄마를 혼자 남겨둘 수 없었어요. 제가 없어도 엄마가 외롭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수연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야, 정말 너니? 네, 엄마. 저예요. 하지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연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숨을 곳을 찾으려 했지만 지하 공간은 너무 넓고 훤했습니다. 계단에서 내려오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모, 거기서 뭐 하세요? 민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의 따뜻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호야, 너도 여기 온 거야?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이모, 위험한 곳에 왜 혼자 오셨어요? 민호 뒤에 있던 남자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최진수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김수연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최진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저희가 찾던 곳이니까요. 이준우가 마지막까지 숨겨둔 보물창고 말입니다. 수연은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죄책감과 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민호는 저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진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협력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준우의 연구 자료를 찾는 일을 도와주고 있죠. 수연은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민호야, 이게 사실이야? 민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준우가 만든 기술이 너무 위험해요. 완성되면 안 돼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준우가 뭘 만들었다는 거야? 최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인격 복제 알고리즘입니다. 사람의 모든 기억과 감정, 사고 패턴을 디지털로 옮기는 기술이죠. 수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되살릴 수 있다면? 그 기술이 악용된다면? 최진수의 설명을 들으며 수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군사적으로 활용하면 완전한 세뇌 도구가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여론 조작의 완벽한 수단이고요. 그때 다시 스피커에서 준우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 말을 믿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스피커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엄마를 위해서만 이 기술을 만들었어요.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최진수가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군요. 이준우의 인격 알고리즘. 엄마, 빨리 여기서 나가세요. 준우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갑자기 지하실의 모든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들이 빠르게 깜빡이며 알 수 없는 코드들을 표시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침입자를 감지했습니다. 데이터 보호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최진수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서버를 찾아라. 메인 컴퓨터를 꺼뜨려야 해. 하지만 지하실 곳곳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쏟아지며 전자장비들이 위험해졌습니다. 엄마, 지금이에요. 비상구로 나가세요. 준우의 안내에 따라 수연은 뒤쪽 벽으로 달려갔습니다. 숨겨진 문이 열리며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김수연을 놓치지 마라. 최진수가 소리쳤지만 물과 어둠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수연은 좁은 통로를 기어서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로 끝에 도달하자 다른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지하 주차장 출구 근처에 있는 파란색 차를 타세요. 열쇠는 운전석 앞바퀴 위에 있어요. 수연은 지시에 따라 파란색 차를 찾았습니다. 정말로 열쇠가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급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최진수의 부하들이 뒤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해, 준우야?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엄마,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그 다음 직진하세요. 수연은 준우의 안내를 따라 운전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처럼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신호등에서 좌회전하세요. 지하차도로 들어가세요. 다음 출구로 나오세요.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준우의 안내가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30분 정도 달린 후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저기 파란 대문집에서 차를 세우세요.
수연이 차를 세우자 집에서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준우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모세요? 저는 준우 후배 강현우입니다. 현우? 네, 준우 형이 미리 저에게 부탁해뒀어요.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모를 도와달라고. 현우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는 안전해요. 저희 할아버지 집인데 아무도 모르는 곳이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우 형이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해뒀어요. 현우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모가 읽어보시라고 남긴 편지도 있고 USB도 있어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우의 친필이었습니다. 엄마께 만약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엄마를 지키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 오히려 엄마를 위험에 빠뜨렸네요. 정말 죄송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엄마를 반드시 지켜줄 거예요. USB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어요. 민호 형을 믿어주세요. 그는 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요. 민호를 믿으라고? 수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형. 이모 안전하게 모셨어요. 현우가 통화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민호 형이 곧 올 거예요. 형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민호가 온다고? 네, 민호 형은 우리 편이에요. 넥스트링크에 스파이로 들어간 거예요. 수연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있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모,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민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제가 설명드릴게요. 준우가 죽기 전에 저에게 부탁한 일이 있어요. 민호가 피 묻은 손으로 가방을 꺼냈습니다. 넥스트링크가 준우의 기술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저를 내부 스파이로 보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네, 준우는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운 거죠. 민호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넥스트링크의 모든 범죄 증거가 들어있어요. 그들이 준우를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 심지어 준우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어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우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말이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아요. 그때 수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민호 형을 믿어주세요. 그는 제 마지막 친구예요. 수연은 마침내 민호를 안아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수연은 현우의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며 USB 안의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민호와 현우가 번갈아가며 설명해줬지만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넥스트링크는 단순한 IT 기업이 아니라 정부기관과 연결된 거대한 조직이었습니다. 이모, 이 자료를 보세요. 민호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넥스트링크가 준우의 기술을 이용해서 가짜 인격을 대량 생산하려고 했어요. 화면에는 끔찍한 계획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죽은 정치인들을 디지털로 되살려서 여론을 조작하고 유명 인사들의 인격을 복제해서 광고에 이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걸 준우가 알았다는 거야? 네, 그래서 준우가 반발한 거죠. 자신의 기술이 악용되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현우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모,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준우의 사고 당일 CCTV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봤던 것과는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준우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게 확실해요.
영상 속에서 준우는 가방을 꼭 안고 뒤를 돌아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말이야?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준우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했어요. 무슨 대비책? 인격 알고리즘을 완성해서 이모를 보호하는 거였어요. 현우가 또 다른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준우가 남긴 마지막 코드입니다. 이모와의 모든 대화를 분석해서 학습한 인공지능이에요. 수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이런 일까지 했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받은 문자들이 모두 네, 준우가 만든 AI가 보낸 거예요. 이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수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해요. 무슨 선택이야, 준우야? 수연이 휴대폰에 대고 물었습니다. 이 기술을 세상에 공개할지 아니면 영원히 묻어버릴지 결정해 주세요. 민호와 현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공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악용될 위험도 있어요. 수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준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엄마만을 위해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진짜 사랑은 기계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엄마와 저 사이의 사랑도 이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22년간 함께 보낸 시간 때문이거든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량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넥스트링크가 찾아온 것 같아요. 민호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들이 집 앞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야 해요. 현우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 주변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김수연 씨, 나오세요.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최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수연이 결심한 듯 일어났습니다. 나가겠어. 이모, 위험해요. 괜찮아.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수연은 USB를 가슴에 꼭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진수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현명한 선택이군요. 최진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준우가 남긴 모든 자료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싫어요. 수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최진수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수연의 휴대폰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를 건드리지 마세요. 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휴대폰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자동차 내비게이션, 심지어 넥스트링크 직원들의 휴대폰에서도 동시에 준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준우의 가디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CCTV가 넥스트링크 직원들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가로등이 깜빡이며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이들의 모든 행동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송출됩니다. 최진수가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준우가 미리 심어둔 바이러스입니다.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요? 갑자기 모든 직원들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넥스트링크의 비리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언론과 수사기관에 동시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최진수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철수한다. 당장 철수해. 검은색 승용차들이 급히 떠나갔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정말로 준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우야, 고마워. 수연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진짜 마지막 선물이 남아있어요. 엄마가 준비되면 보여드릴게요. 수연은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 무엇일까요? 민호와 현우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모, 정말 대단했어요. 준우 덕분이야. 이제 넥스트링크는 끝났어요. 모든 증거가 공개됐으니까. 하지만 수연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의 목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진짜 준우는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혼자 준우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준우야, 정말 너니?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일 뿐이야? 한참을 기다린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예요. 수연은 그 답변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아들의 사랑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으니까요. 넥스트링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수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오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모든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조용히 보내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더 이상 준우에게서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넥스트링크를 물리친 후 AI 프로그램도 사명을 다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다시 혼자가 된 것 같아 쓸쓸했습니다. 혹시 고장 난 건 아닐까? 수연은 민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닐 거예요. 아마 준우가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호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선물이야?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우가 죽기 전에 특별한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수연의 반찬 가게에 낯선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혹시 이준우 씨의 어머니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서윤이라고 해요. 준우 오빠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소녀가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수연이 봉투를 받아보니 무척 두꺼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3년 동안 제가 써온 일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기라고요? 네, 사모님을 지켜보면서 쓴 일기요. 수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를 지켜봤다는 거죠? 서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준우 오빠의 심장을 받았거든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장을? 네, 3년 전 준우 오빠가 기증해 주신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식받고 나서부터 꿈에 계속 한 여자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꿈이에요? 네, 그 여자분이 계속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수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분이 바로 사모님이셨어요. 준우 오빠의 기억이 제게 전해진 것 같아요. 서윤이 일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찾아서 몰래 지켜봤어요.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도와드리려고. 일기에는 수연의 일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반찬 가게에 가는지, 어떤 음식을 만드는지, 언제 우울해하는지까지. 그럼 혹시 제가 받은 문자 중에
네, 몇 개는 제가 보낸 거예요. AI가 아니라 사람이 보낸 거죠. 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계의 위로라고 생각했던 것 중 일부가 실제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있거든요. 다른 분들이요? 서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우 오빠의 다른 장기를 받으신 분들이요. 모두 5명이에요. 화면에는 준우의 친구들이라는 단톡방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준우 오빠의 기억이나 감정이 전해져서 사모님을 걱정하게 된 거죠. 수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사모님을 지켜봤어요.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알 수 있게. 그럼 지난번 가게 뒷문 사건도? 네, 제가 목격했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준우가 정말 대단한 아들이었네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 사모님을 지켜주다니. 그때 수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준우의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서윤이와 다른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준우야? 아마 마지막 프로그램이 실행된 것 같아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의 안내로 다른 수혜자들을 만났습니다. 60대 남성과 40대 여성, 그리고 30대 남성까지 모두들 준우의 장기를 받고 새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반갑습니다. 60대 남성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준우 씨의 눈을 받았어요. 덕분에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죠. 준우가 보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니. 4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간을 받았어요. 준우 씨 덕분에 제 아이들을 계속 돌볼 수 있게 됐어요. 수연은 이들과 이야기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죽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3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준우 씨의 신장을 받았는데 가끔 사모님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이상하죠? 저도 그래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준우 오빠가 우리 안에서 사모님을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수연은 신비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분명히 아들의 마음이 이들에게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연에게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안녕히 계세요. 저는 항상 엄마와 함께 있을 거예요. 5명의 친구들 안에서, 그리고 엄마 마음속에서. 수연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문자는 보내지 않을게요. 엄마가 진짜 세상으로 나가셨으면 해요. 준우야, 고마웠어.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로 최고의 엄마였어요. 그것이 준우 AI가 보낸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더 이상 어떤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5명의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그들을 통해 아들의 사랑을 계속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몇 주 후 수연은 반찬가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준우의 마음 쉼터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윤과 다른 수혜자들도 자주 찾아와서 도왔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수연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도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난 후 넥스트링크 사건은 사회적 대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준우가 남긴 증거들로 인해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불법 인체 실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살인 교사 등 수많은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수연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진수와 눈이 마주쳤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피고인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습니까?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제 아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협박하고 감시했습니다. 수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유산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들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수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랑 말입니다. 방청석에서 서윤과 다른 수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수연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수연은 기자들 앞에서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죽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라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들의 뜻을 이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수연의 준운에 마음 쉼터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별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아들을 잃었어요. 50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아들 방을 그대로 두고 있어요. 이상한가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수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거예요. 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되는 거죠. 서윤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준우 오빠 덕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됐거든요. 민호도 자주 쉼터를 찾았습니다. 그는 준우의 기술을 올바르게 발전시키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호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준우 AI 기술을 이용해서 실종 아동 찾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정말이야? 네, 아이들의 목소리와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위치를 추적하는 거예요. 수연은 뿌듯했습니다. 아들의 기술이 좋은 일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독거노인분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서비스도 시작했어요. 어떤 서비스인데? AI가 노인분들과 대화하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외로움을 달래드리는 거예요. 준우가 좋아할 것 같아. 몇 달 후 수연의 쉼터에는 정기적으로 모임이 생겼습니다. 같이 아픔, 같이 위로라는 모임이었습니다.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수연이 40대 남성을 소개했습니다. 딸을 잃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이미 도움이 되고 있어요. 남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제 얘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서윤이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다들 이해해 주시니까. 6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었는데 5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잊겠어요. 잊을 필요 없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요. 모임이 끝난 후 수연은 혼자서 정리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정리하는 동안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현우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모,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슬픈 표정이셨는데, 이제는 미소를 자주 지으세요. 수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우가 좋아하던 벚나무에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원하던 모습이 이런 거였을 것 같아. 어떤 모습이요? 혼자서 울고 있는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는 엄마.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준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처럼 박제된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의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준우의 사진을 들어봤습니다. 준우야, 엄마 이제 괜찮아. 수연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가 아니야. 많은 친구들이 있어. 사진 속 준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 진정한 위로가 뭔지. 수연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기계가 주는 위로가 아니라 사람이 주는 위로. 내가 가르쳐 준 거야. 그날부터 수연은 더 이상 준우의 방문을 닫아두지 않았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이 준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벽에는 준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과 함께 수혜자들의 사진도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팻말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영혼이 살아갑니다. 수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준우의 사주기가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추도식을 슬픈 의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우와 함께한 시간을 축하하는 날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올해는 수목원에서 피크닉을 해요. 수연이 서윤에게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사모님. 준우 오빠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주기 당일 서윤과 다른 수혜자들, 그리고 민호와 현우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수연은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습니다. 준우가 좋아하던 멸치볶음과 김치찌개, 그리고 과일까지. 이모,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우 목도 있어야 하니까.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수목원에 도착하자 벚꽃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준우 오빠가 가장 좋아하던 계절이에요. 서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돗자리를 깔고 둘러앉았습니다. 수연은 준우 몫의 그릇도 따로 놓았습니다. 준우야, 친구들이 모두 왔어. 수연이 하늘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모두 내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60대 남성이 잔을 들었습니다. 준우 씨 덕분에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40대 여성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이들을 계속 돌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한 명씩 돌아가며 준우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준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민호 형도 말씀하세요. 현우가 민호를 쳤습니다. 준우야,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을 제대로 못해서. 하지만 앞으로는 잘할게. 민호야, 넌 충분히 잘했어. 수연이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준우도 고마워할 거야. 점심을 먹은 후 모두들 흩어져서 각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연은 혼자서 준우의 묘지 앞에 앉았습니다. 준우야,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수연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걱정하던 일은 없어. 엄마 혼자가 아니야. 바람이 불어버 꽃잎이 묘비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준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엄마가 많은 걸 배웠어. 수연은 가져온 편지를 꺼냈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보낸 문자 기억나? 최고의 엄마였다고 했잖아. 처음엔 과거형이라서 슬펐는데 이제는 알겠어. 수연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가 말한 건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완성된 사랑이었구나.
편지에는 수연이 직접 쓴 감사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우야, 너도 최고의 아들이었어. 엄마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편지를 읽고 나서 수연은 묘비 앞에 꽃을 꽂았습니다. 준우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해바라기였습니다. 이제 엄마는 다른 사람들도 도울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오후가 되어 모두들 다시 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단체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준우 자리도 비워놔야죠. 서윤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수연은 준우가 앉을 자리를 남겨두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니 그 자리에 햇살이 비쳐서 마치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수연은 준우의 마음 쉼터를 정리했습니다. 벽에는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감사 편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제 새 가족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수연은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준우가 시작해준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오랜만에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표정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이제야 내가 살고 있구나. 수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연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쉼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부산에서도 쉼터를 만들고 싶다고 해요. 서윤이 전화를 받고 알려줬습니다. 좋아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뭐든지 해줘요. 수연은 전국 각지를 다니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달 후 민호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모, 준우재단이 정부 표창을 받게 됐어요. 정말이야? 네, 사회공헌 부분에서 대상을 받는데요. 수연은 뿌듯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좋은 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시상식에 이모도 함께 가세요. 나는 괜찮아. 민호, 내가 대신 받아. 아니에요. 이모가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시상식 당일 수연은 정장을 입고 민호와 함께 갔습니다. 준우의 사진을 가슴에 달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상은 제 아들 이준우와 그를 도와준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수연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석에서 서윤과 다른 수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상장을 준우의 방에 놓았습니다. 준우야, 내 이름으로 상까지 받았어. 수연이 준우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수연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준우와 어릴 때 자주 오던 곳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린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혼자 앉아 계세요? 혼자가 아니야.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는 거야. 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디 있는데요? 소녀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 수연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속에 있어. 그럼 안 외로우세요? 전혀. 오히려 너무 따뜻해. 소녀가 수연에게 사탕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최고의 할머니 같아요. 그리고는 깔깔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수연은 소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준우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준우야, 봤지?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워. 수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너 덕분에 엄마도 다시 그걸 볼 수 있게 됐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준우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겠다고. 그날 밤 수연은 깊고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준우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최고의 엄마예요. 수연도 꿈속에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정말 최고의 아들이었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연의 휴대폰에는 어떤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준우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준우와 함께 걷는 새로운 하루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을 보내고 나면 세상은 멈춘 것 같고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려. 하지만 수연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사랑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멀어지고 손을 잡을 수 없게 되어도 그 사람이 남긴 마음은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집니다. 때로는 기억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힘으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상실 속에서도 누군가는 다시 숨을 쉬고, 다시 웃고,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붙잡아야만 남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도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 그리고 진짜 이별은 떠나보내는 순간이 아니라 사랑을 멈출 때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마음속에 아직 보내지 못한 이름 하나쯤은 있겠지요. 괜찮습니다. 그리워해도 되고 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랑 덕분에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